듣다 보면 내공이 쌓이는 방송 2시간 철학의 돌풀입니다. 오늘도 이진경 선생님의 철학과 골뚝 청소부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근대의 철학을 넘어선 세 사람, 해체한 세 사람, 막스, 프로이트, 니체를 다뤘었고요. 이번에는 5부, 언어학과 철학혁명, 근대와 탈근대 사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어학자들이 나와요. 이 파트도 중요하고 또 재밌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죠. 255쪽 1번 언어학과 철학이란 제목입니다. 서구의 현대 철학은 언어학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레비스트로스나 라캉 등을 위시한 프랑스의 현대 철학자들은 물론 비트겐슈타인이나 러셀 프레게, 오스틴 등 분석 철학으로 묶이는 하지만 다소 이질적임은 분명한 다수의 철학자들도 그렇고 하이데거와 그의 사상에 의존하는 해석학도 언어에 대한 분석과 사고의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언어학과 철학이 이처럼 밀접한 이유는 단지 정당화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후 언어학을 통해 철학이 새로이 사고하려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도 따로 언급할 가치가 충분히 있습니다. 언어학이 중요하다는 거죠, 철학에서. 그 다음에 256쪽에 보면 이런 예시가 나와요. 제가 잔 게 아닙니다. 저는 잦은 겁니다. 이게 선생님이 학교 수업 시간을 상상해 보세요. 선생님이 학생한테 야, 너 왜 자냐? 하니까 제가 자고 싶어 잔 게 아니라 잦은 거예요. 능동이 아니라 수동태로 말한 거죠. 하지만 우리말에는 자다에 수동형이 없죠. 자지다라는 말은 없죠. 잤다라는 말을 쓸 수밖에 없어요. 이 학생은 억울하겠죠. 마치 자기가 선택해서 잔 것처럼. 삶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보통 좀 살다 보면 공부에 치이고 일에 치이고 육아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치이다 보면 이건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삶이라는 건 우리말에서 능동으로밖에 쓸 수가 없죠. 수동태로 쓸 수가 없죠. 사라지다 이런 건 우리말에 없잖아요. 이런 걸 이제 지적을 하면서 257쪽 우리는 남과 이야기를 할 때는 말할 것도 없고 혼자 생각할 때조차도 언어를 통해야만 합니다. 언어 없이 사고하는 것도 불가능하죠. 그런데 그 언어 자체에 사라지다, 자지다 라는 말이 없으니 어쩌겠습니까? 항상 내가 산다, 내가 잔다 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내가 산다는 것이나 내가 잔다는 것이나 모두 나라는 주체가 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즉 잠의 주체, 삶의 주체는 나라는 말이죠. 언어 자체에 내가 그 삶의 주체요, 주인이다 라는 내용이 내장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런 점에선 말하다, 생각하다란 말도 마찬가지죠. 말은 내가 하는 것이고 생각 역시 내가 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사용하려면 지켜야만 하는 문법에 이미 내장되어 있어서 거기에 따라야만 하는 규칙이죠. 그렇다면 데카르트가 말한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는 원칙이 확실한 것은 사실 그게 진리가 아니라 문법적인 규칙 때문이란 말도 가능하겠네요. 다른 식으로 말할 수 없고 바로 그래서 다른 식으로 사고할 수 없는 거죠. 주어 없는 문장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주체의 존재는 확실하다고 할 수 있는 거겠죠. 왜냐면 생각한다라는 말은 나는 생각한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야, 언어학 재밌지 않습니까? 듣고 보니 다 맞는 말이죠? 여기서 언어와 철학의 관계를 바라보는 하나의 입장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니체나 초기의 비트겐슈타인이 지적하듯이 철학적 확실성이란 문법의 환상이다 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나아가 분석 철학자들이나 논리 실증주의자들이 극단적으로 주장하듯이 모든 철학적 문제는 언어의 문제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철학적 문제란 바로 확실한 것을 찾는 문제거나 주체와 대상 간의 관계 등에 대한 문제인데, 이는 모두 언어가 제공하는 것, 일종의 환상이며 따라서 언어적인 문제일 뿐이라는 것이죠. 논리실증주의자들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들은 문제가 모두 언어에서 야기되는 것이라면 언어상의 혼란을 제거하고 일관되게 만들면 모든 철학적 문제가 해결되리라고 생각하죠. 심지어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일상 언어가 구제불능이라면 어떤 편견도 배제된 일관되고 명확한 언어를 만들자고 합니다. 수학적인 기호들로 말이죠. 다른 한편 언어가 내정하고 있는 이런 특징은 각각의 언어마다 상이합니다. 다시 말해 사용하는 언어에 따라 사고할 수 있는 것도 달라지고 확실한 것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놀랍죠? 여기 예시가 나와요. 예시가 나오는데 그 의사 지바고, 닥터 지바고로 유명한 파스테르나크의 작품 가운데 My Sister Life라는 시집이 있대요. 이게 우리말로 직역하면 나의 누이 인생이 되겠지만 약간 멋을 부려 번역하면 삶이여, 나의 누이여가 된다고 해요. 근데 이 시집을, 이게 원래 러시아어로 된 시집인데 체코어로 번역을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러시아어에서 라이프의 성은 여성이에요. 그 단어가 성을 갖고 있는데 라이프의 성은 여성이에요. 그러니까 마이 시스터와 동격이 될 수 있었죠. 그런데 문제는 체코어에서 라이프가 남성 명사래요.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 마이 시스터와 동격이 되는 건 문법상 불가능하겠죠. 굳이 옮기려면 마이 브라더 라이프가 돼야겠지만 그런 시집 분위기 자체가 완전 달라진다. 이거 어떡하냐. 그래서 일상적으로 삶을 남성으로 표현하는 사람들, 체코인과 여성으로 표현하는 사람들, 러시아인이 다르게 사고하리라는 것은 쉽게 추측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언어마다 사고를 제한하는 나름의 규칙이 서로 다르게 내장되어 있다면 각각의 언어는 세상을 나름대로 파악하는 방법이기도 하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사고 방법은 이전의 사람들이 세상을 보던 사고 방식이 언어에 새겨진 채 남아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어차피 언어에 새겨진 규칙과 사고법에 따라 우리가 사고할 수밖에 없다면 오히려 언어가 확실한 것을 제공해 주지 못하니 주지 못하니 하는 것은 부차적인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차라리 사람들이 어떻게 사고하고 판단하는지를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통해 파악할 수 있으리란 생각이 가능해집니다. 그렇죠. 언어만 잘 분석해도 인간이 언어 속에서 사고할 수밖에 없다면 결국 이 언어를 연구함으로써 혹은 사람들이 언어를 어떻게 사용하는가를 연구함으로써 인간의 삶과 사고에 대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소시르나 촘스키의 언어학이 이런 방향에 크게 영향을 미쳤는데
그 영향 아래서 형성된 구조주의자들은 언어를 통해 인간에 대해 다시 사고하려고 합니다. 후기의 비트겐슈타인은 언어적 실천에 기초한 새로운 문제 설정을 만들어냅니다. 또한 오스틴과 같이 의미를 언어가 사용되는 상황으로 환원해서 파악하려는 입장도 있대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1번 끝. 263쪽 2번 훔볼트 언어학적 칸트주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훔볼트 언어학과 철학이 언어와 사고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그에 대한 이론을 가장 먼저 체계화한 사람은 훔볼트래요. 외교관이었던 그는 언어에 대한 관심에 덧붙여 직업적인 이유로 다수의 외국어를 비교 연구할 수 있었고 그걸 통해 민족마다 고유한 사고 방식이 각각의 언어에 새겨져 있으며 그것이 개인들의 사고를 제약한다는 사실에 일찍 주목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의 이론을 몇 가지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그는 언어는 통일적인 유기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의 단어는 다른 단어를 전제로 하며 또한 단어를 결합시켜 문장을 만드는 규칙 전체를 전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단어들과 이미 하나의 유기적인 그물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요. 하나의 단어를 사용하는 것도 이 의미망 속에서만 가능하지요. 그 다음에 둘째, 훔볼트는 언어는 정신적 활동이라고 말합니다. 언어는 활동의 결과물이 아니라 분절된 음으로써 인간의 사상을 표현하는 영원한 활동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언어는 인간이 하는 활동 없인 존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물론 그는 전체적으로 언어가 사유활동에서 독립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유하는 인간의 활동 없이도 언어가 존재할 수 있는 실체라는 그 당시의 주장을 비판합니다. 즉 언어는 사유로부터 독립해 있지만 동시에 사유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언어는 활동이라고 하는 것이죠. 언어는 사유로부터 독립해 있지만 사유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 이는 소시르나 구조주의자들의 견해에 대한 비판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라틴어를 예로 들었는데요. 라틴어는 지금 사어잖아요. 라틴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없죠. 근데 예전대로 라틴어가 남아있는 건 분명한데 그건 언어가 사유로부터 독립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직도 의연히 남아있는 것은 고문서나 라틴어로 쓴 예전 문헌을 읽어야 하기 때문이다. 즉 라틴어를 읽을 필요마저 사라진다면 누가 라틴어를 배우겠는가? 더 이상 아무도 그걸 배우지 않는다면 라틴어가 어떻게 존재할 수 있겠는가? 훔볼트가 이렇게 묻는 거죠. 그 다음에 셋째, 훔볼트는 모든 언어는 하나의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모든 언어는 현실 세계를 사고로 전환시키는 각각의 고유한 방법이 있다. 그것은 세계를 고유한 범주의 망으로 포섭하며 판단을 만들어주는 고유한 문장 형식을 제공한다. 누구나 모국어라는 자신의 안경을 통해 일정한 색조 속에서 세계를 바라본다. 모국어는 세상을 바라보는 안경이라는 거죠. 무지개 같은 경우에 색깔이 몇 가지일까요? 보통 7가지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민족마다 다르대요. 어떤 민족은 2가지 색깔, 어떤 데는 8개라고 그러고 여러 가지로 이제 표현하는 거죠. 어떤 데는 4개라고 그러고 다 다르다는 겁니다. 민족마다. 그러니까 모국어는 세계관을 반영하는 거죠. 그 다음에 넷째, 동일한 국민의 언어 혹은 한 민족의 언어에는 비슷한 종류의 주관성이 새겨져 있다.
각각의 언어는 나름의 세계관을 갖고 있다는 뜻이죠. 쉽게 말하면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민족이나 국민은 각각 고유한 색깔의 안경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국어라는 안경의 색깔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 눈에 들어오는 세상도 국민, 민족마다 다르다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훔볼트는 외국어를 습득하는 것은 상이한 세계관을 흡수하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게 영어의 he married me라는 말을 한대요. 결혼, 그가 나와 결혼했다 이런 건데 직역을 하면 그는 나를 결혼시켰다가 된대요. 우리 말은 이렇게 말 안 하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영어권의 사람들의 인식 체계를 볼 수 있는 거죠. He married me라고 발음하는 거에서. 다른 언어는 결혼에 대한 다른 사고방식을 보여줍니다. 이런 맥락에서 그는 각각의 모국어에 새겨져 있는 사고 구조는 각 민족 정신에 따라 고유한 개성을 갖는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언어는 민족 정신의 외적인 표현이라는 거죠. 언어는 민족 정신의 외적인 표현이라는 거죠. 그의 말에 따르면 민족 언어는 민족 정신이며 민족 정신은 민족 언어라고 합니다. 일본어에서는 뭐뭐함을 당하다 이런 수동태가 많대요. 수동의 조동사가 많대요. 우리나라는 근데 항상 능동이 많잖아요. 마지막으로 5째, 훔볼트는 주체의 활동은 사유 속에서 대상을 형성한다고 합니다. 나아가 이 사유는 언어를 통해서 행해지기 때문에 결국 대상이란 언어를 통해서만 형성된다는 것을 추구합니다. 대상이란 언어를 통해서만 형성된다. 프랑스에서는 치즈 종류가 700가지나 된대요. 근데 우리한테는 그 모든 것들을 다 구분할 수 없겠죠. 이는 주체의 생활, 활동 속에서 치즈라는 대상이 형성되기 때문에 생기는 차이입니다. 어떤 대상에 민감한 민족일수록 그에 대해 더 미세하고 많은 대상들을 형성합니다. 바로 언어를 통해서 말이죠. 주체의 활동이 대상을 형성한다는 이 명제는 대상은 주관이 형성하는 것이고 판단은 주관의 작용이라는 칸트의 견해를 그대로 빌려온 것입니다. 훔볼트가 칸트의 견해에 크게 영향을 받았음을 보여줍니다. 훔볼트는 선언적 주체가 사고의 기초라는 칸트의 견해에 명시적으로 동조합니다. 그리고 바로 언어, 모국어야말로 주체들이 그 위에서 사고하는 일종의 선언적 구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어떠한 사고도 언어, 모국어를 빌리지 않으면 불가능하며 따라서 모국어에 내장된 세계관 속에서 행해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적 활동과 언어는 결합될 수밖에 없는 필연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후 훔볼트의 사상을 계속 발전시킨 바이스게르버는 위의 말과 관련하여 언어, 모국어를 세계를 변화시켜 인간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세계를 역류하고 전유하는 방식이며 내적 조직이라고 말합니다. 만약 칸트가 훔볼트의 연구를 참조할 수 있었다면 순수 지성의 선언적 형식을 범주라고 하지 않고 언어라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사실 그게 더 설득력이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훔볼트의 칸트주의는 매우 생산적인 보충을 하고 있는 셈이죠. 훔볼트는 언어, 모국어가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사고 구조를 제약하며 그래서 세계를 파악하는 관점을 내정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로써 언어와 사고 구조 간의 긴밀한 관계가 그리고 사고에 대한 언어의 선차성과 우위성이 분명해집니다. 이러한 명제를 훔볼트는 칸트의 선언적 주체라는 개념에 이어 붙입니다. 즉 언어란 그걸 사용하는 주체들 모두에게
공통된 사고의 기반이며 선험적 구조라는 것이죠. 구조주의의 선구자로 종종 지칭되는 훔볼트는 칸트적인 선험적 주체를 결국은 새로운 주체 철학을 언어를 통해 재건하고 있는 셈입니다. 훔볼트 역시 칸트와 마찬가지로 선험적 구조로서 언어의 연구가 바로 진리에 이르는 길이라는 확신을 가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언어학은 인간에 대한 과학, 다시 말해 인간이 어떻게 사고하고 어떻게 질서를 만들어내는가를 연구하는 과학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훔볼트의 언어학은 칸트적인 의미에서 근대성 안에 있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언어학, 진짜 언어를 분석하는 게 한국인의 사고 구조를 알려면, 한국인의 세계관을 파악하려면 한국어를 분석하면 되는 거죠. 야, 이런 발상. 한국어 어떤 상황에서 어떤 단어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이런 거를 분석하는 거죠. 연구하는 거죠. 재밌겠다. 269쪽. 언어적 규칙을 대략 문법이란 말로 대표해서 씁시다. 그러면 문법적 규칙이 달라지면 사고 규칙도, 사고 내용도 달라진다는 것은 앞서 말한 바 있습니다. 이 점을 잊고 데카르트처럼 문법적 규칙에 불과한 것을 자명하고 확실한 진리라고 생각하는 순간 문법의 환상에 빠져버린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논리학에 대해서도 이제는 달리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은 어느 경우나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사고의 법칙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논리학 역시 문법적 규칙과 무관한 게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니, 오히려 문법적 규칙을 일반화하여 사고 규칙으로 정립한 것이 바로 논리학이죠. 논리학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발전했는가를 보면 해킹은 철학에서 언어가 왜 중요한가라는 책에서 서구의 논리학과 철학 분야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중요한 책으로 포르 루아얄 논리학을 꼽는데요. 포르 루아얄은 프랑스의 수도원이 있던 지명이고, 포르 루아얄 논리학은 16세기에 이 수도원에 있던 수도사들이 저술한 책입니다. 이 책은 이후 논리학의 발전은 물론이고 현대에 와서도 언어학, 특히 촘스키의 발전에 크게 영향을 미친 책이라고 해요. 이 책의 저자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발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고란 개개의 표상들, 예를 들어 토끼, 귀, 길다 같은 표상들을 질서 지우고 결합하는 것이며, 그래서 토끼는 귀가 길다와 같은 판단을 만들어내는 규칙이 바로 논리이지요. 즉 논리학이란 사고의 규칙입니다. 그런데 이 논리는 언어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언어를 통해서 표상들의 질서를 부여하는 사고 규칙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다시 말해 논리학이란 언어가 표상들을 결합시키는 일반적인 규칙과 동일하다는 말이죠. 따라서 논리학의 법칙은 문법적 규칙으로 환원될 수 있다. 결국 이 책은 역설적이게도 논리학의 법칙이란 문법 규칙을 추상화하고 일반화한 것이란 사실을 보여줍니다. 문법적 규칙, 즉 표상들을 결합하는 언어적 규칙이 전혀 다르다면 전혀 다른 논리학을 가질 수도 있겠죠. 더구나 서구의 논리학적 규칙이 성립되는데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도 참조되지도 못한 언어라면 더욱 그러하겠죠. 이는 언어가 다르면 사고 방식이 달라질 것이라는
홈볼트의 주장과도 일치합니다. 영어든 독일어든 프랑스어든 가장 중요한 단어를 하나 꼽으라면 공통적으로 꼽히는 게 있대요. 영어의 비동사, 독일어의 sein 동사, 프랑스어의 être 동사가 그것이죠. 알다시피 이들은 우리말로 하면 있다와 이다 라는 뜻을 동시에 가지고 있대요. 바로 이 동사가 주어와 서술어를 관계짓고 문장 전체를 연결합니다. 또한 서구어에서 모든 동사는 에트레 동사로 환원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포르 루아얄 논리학에서 한 부를 할당하고 있는 동사의 이론이 바로 에트레 동사에 대한 이론이래요. 그런데 우리말에서 있다, 무엇이 있다 와 무엇이다는 분명 다른 단어죠. 중국어에서도 그것은 다른 단어고 일본어에서도 달라요. 오히려 이 점에서 동양의 언어 사이에는 유사성이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하이데거는 자신을 방문해서 존재론에 대해 질문한 일본인 철학자에게 sein 동사도 없는 언어로 어떻게 존재론을 연구하겠느냐고 했다고 합니다. 즉 있다와 이다를 동시에 의미하는 단어가 없다면 존재론을 연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물론 이런 태도는 또 다른 의미에서 일종의 문법의 환상을 보여주는 것이지만 말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이 말에서 sein 동사, 비동사로 사고하는 사람들과 있다, 이다를 구분해서 사고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고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으리란 결론을 입증할 수 있겠죠. 이런 점에서 볼 때 동사의 이론이 같아질 수는 없습니다. 예컨대 푸코에 따르면 비동사, 에트레 동사는 무언가를 긍정하는 기능을 한다고 해요. The tree is green 이라면 트리와 그린이 동등한 관계에 있음을 표시한다는 거죠. 단적으로 말하면 트리는 그린이란 거고 이 는의 기능을 비동사, 에트레 동사가 한다는 거죠. 이게 동사의 이론에서 가장 중심되는 내용이에요. 논리학의 동일률이 이러한 동사의 기능과 무관하지 않으리란 건 쉽게 짐작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말에서 나무가 푸른 상태에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나무는 푸르다, 나무는 푸름 이라는 등식은 여기서도 보이지만 우리말에서는 이 는을 위해 어떤 동사도 동원되지 않아요. 형용사 자체가 용언으로서 수로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동사 없이는 어떤 문장도 생각할 수 없는 서구어와 한국어는 매우 다른 특징을 갖죠. 푸코가 포르 루아얄 논리학을 인용해 언어의 가장 근본적인 요소로서 강조한 동사의 이론은 여기서 빗나가게 됩니다. 틀린 거죠. 자, 이거 보면 좀 길게 설명했는데 논리학조차도 실제로 서구의 논리학에서 가장 근본적인 법칙조차도 진리이거나 자명한 게 결코 아니란 점은 자주 지적되어 왔습니다. 니체는 동일률이나 모순율이 진리란 것을 혹은 누구나 그것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을 대체 누가 증명한 적이 있냐고 질문합니다. 아무도 그것의 보편타당성을 입증할 수 없으면서도 그것을 지켜야 한다는 논리학의 규칙, 여기에는 진리를 향한 의지조차 없으며 단지 모든 걸 동일한 틀에 깨워 맞추고 지배하려는 권력 의지만이 있을 뿐이라고 니체는 갈파하는 거죠. 한편 동일률, 모순율과 함께 가장 기본적인 규칙으로 간주되어 온 배중률은 직관주의의 대표자인 브루베르라는 수학자에 의해 부정되었다고 해요. 자, 배중률이란 어떤 게 A가 아니면 not A지 그 중간은 없다는 겁니다. 거칠게 말하면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지 중간은 없다. 이런 건데 이게 부정됐대요. 배중률이. 왜 부정됐냐면
원주율 파이를 계산하면 파이는 3.141592 막 이렇게 계속 나가요. 그런데 이 무리수여서 불규칙하게 수가 이어지죠. 그런데 소수점 아래 762번째 자리부터 9가 연속해서 6개 나온대요. 그런데 무한히 계속되는 이 수의 배열에서 다시 9가 연속해서 6개 나오는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게 확률상으로는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지만 수가 무한히 계속되므로 안 나온다는 보장도 없죠. 따라서 그런 수가 나올 수 있다고도 없다고도 하기 곤란합니다. 바로 여기서 배중률 A가 아니면 not A지 그 중간은 없다. 이 배중률이 난파당하고 말죠.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면 이제 모순율도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는 주장도 모두 거짓은 아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문법을 달리한 우리 언어와 사고 구조를 단지 서구의 논리학적 규칙에 끼워 맞추려는 시도에 대해 근본적인 반성이 필요한 건 아닐까요? 우리의 언어에 대한 면밀한 연구를 통해 우리의 논리학적 규칙조차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건 아닐까요? 정말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전 그래서 한국어를 이 훔볼트와 언어 보면서 한국어를 다시 좀 제대로 공부하고 싶다? 한국어만 제대로 우리가 그 구조와 단어들 간의 그 긴밀한 관계 그런 것만 잘 분석을 해도 한국인의 사고 방식, 한국인의 논리적인 그 심층의 구조를 알 수 있겠다. 그래서 우리 언어를 이렇게 한글학자들은 혹은 철학자들은 연구하고 계시겠죠? 그런 책이 있을라나 모르겠어요. 이런 의도로 좀 잘 서술해 놓은, 잘 정리해 놓은 한글학자들이 그런 일을 하라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한번 찾아봐야겠네요. 이런 책들이 있는지. 한국어를 공부하고 싶어졌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훔볼트 다음에 소시르와 비트겐슈타인이 나오는데 그거는 좀 잠시 쉬었다가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